네 번째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생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 혼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편집위원들이 되게 주제를 잘 연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주제가 맥락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끝에 이제 생명과 함께 죽음의 문제도 얘기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제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생사문화산업학과가 있네요. 거기 주임 교수로 계시는 이범수 교수시고요. 장례문화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죽음교육 상담 전문가이시고 한국죽음교육협회의 회장이시네요. 그리고 한국생명운동연대, 아마 자살 방지하는 그런 운동단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범수입니다. 아까 소개 말씀에 저는 석사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장례문화를 전공을 했고 박사는 동국대에서 응용불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이진우 교수님의 좋은 발표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 발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불교평론지에 나온 내용을 짚어가면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죠. 제 발표문이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12월 3일 세계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화국 출신의 흉부외과 의사 크리스천 네이틀링 버나드 박사가 인간의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수술에는 무려 3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했으며 수술 시간만 9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공 심폐기의 발명에 힘입어 1950년대의 신장 이식, 1960년대의 간 이식에 이어서 개심 수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뇌사 이전에 심장 정지를 죽음으로 확정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심장 이식 수술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은 물론 포스트 휴먼의 탄생을 얘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으로.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73페이지 중간에 근대에 들어 해부학에 눈뜬 인간은 신의 영역인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마치 레고 블록 다루듯이 묘줄화하기 하여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미 죽은 인간 동류의 배를 갈라 장기의 모듈화를 개시한 순간 인간 개조의 꿈은 우리 인간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험은 오래전 죽은 시신에서 출발하여 엄청난 발전을 거치면서 인류 문화에 총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인간의 정체성에 급진적인 변화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단에 시대가 표상하는 삶과 죽음의 문화는 그 사회가 내걸고 있는 가치 체계와 전략을 현현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 체계로서 인간의 삶 전반을 변혁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연 생명체로서의 인간 개념 자체에 변경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개념의 혼란은
눈앞에 떠올라 성가시게 구는 비문처럼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먼 얘기로 와닿지만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존재처럼 다음과 같은 의문을 중심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포스트 휴먼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탄생하는가? 포스트 휴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포스트 휴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포스트 휴먼의 존재를 지탱하는 개념, 격은 무엇일까? 포스트 휴먼에게 인격과 죽음이란 말의 적용은 적당한 것일까? 포스트 휴먼에게 종말,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포스트 휴먼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포스트 휴먼에게 종말이 오는 것이기는 할까? 포스트 휴먼에게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리고 있다면 죽음의 가능 조건은 무엇인가? 아니면 죽음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고 그래서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트랜스 휴먼을 넘어서 포스트 휴먼의 존재가 됐을 때 과연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과연 포스트 휴먼이 전승하고 또 인간으로서 같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단어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한계 상황을 통해 인간은 존재의 실상과 미래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숙명을 보는 관점이 정리되었음은 여타 생물들과 구별되는 실존적 삶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인간이 문화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그가 경험한 생사 문화적 방식으로 후대에 전승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전수한 선대의 지혜의 보고인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하면서 또한 그 일부는 경험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내용으로 자리 잡기도 하지만 후대의 숨결을 받으면 새로운 환경과 어울려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그래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에서 포스트 휴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을 포스트 휴먼이 죽음을 극복하게 될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 질적인 비약을 완성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인간과 동등한 존엄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은 죽음을 극복하는 시점을 인간과의 종적 차이를 이루는 지점으로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휴먼과 인간의 종적 차이를 이루는 지점이 될 것이고 종적 차이는 분명 차별의 정당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브라이언 도티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인간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승되면서 인간의 존재를 인격이라는 것을 유지해 왔는데 브라이언 도티는 포스트 휴먼이 됨으로써 포스트 휴먼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인간, 휴먼, 트랜스 휴먼, 다음에 포스트 휴먼에서 인간과 포스트 휴먼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한 지점을 지적한 것은 과연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포스트 휴먼에게 죽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죽음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보통 죽을 사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죽어서 시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도 죽은 시신을 풀 밑에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장자라고 쓰죠. 장례라고 쓰죠. 그런데 이렇게 트랜스 휴먼을 넘어서 포스트 휴먼이 됐을 경우에 그 포스트 휴먼이 오로지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지혜의 전승, 나머지 몸은 다 기계로 됐을 때 그게 과연 포스트 휴먼에게 죽음이란 말을 쓰는 게 온당하냐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인류는 죽음의 설정에서 생명의 탄생과 종말 그리고 인간 다음을 삭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향상을 향한 추동이 과연 상정한 포스트 휴먼의 경로를 밟아 나갈지, 그러한 예상과 움직임을 포용할 사유가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연관 지을 수 있을지는 포스트 휴먼이 장차 어떠한 갈래로 그 존재의 숙명을 정할지에 달려 있을 듯합니다. 그에 대한 궁구는 초연결 포스트 휴먼 시대를 앞둔 향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여러 학자들이 포스트 휴먼이 됐을 때 죽음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라든가 아니면 슈퍼 지능이 됐을 때부터는 그들이 인간으로부터 전수받았던 그러한 문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 인간과 포스트 휴먼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포스트 휴먼이 엉뚱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 이것은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제목이 포스트 휴먼의 존격과 세멸 불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포스트 휴먼을 인간의 후예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확실한 단서를 아직 제가 짧은 공부에서 발견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휴먼을 인간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갖는 격을 부여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격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금 상상이나 미래를 예측하던 그러한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존격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존재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인간으로 말하면 죽었을 때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쇠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생명과학 기술은 생명의 탄생과 유지 및 종결 방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이고 포스트 휴먼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길래 휴먼과 트랜스 휴먼에 이어 포스트 휴먼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나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 인격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가장 인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근데 과연 그러한 포스트 휴먼에게 그러한 도덕성이 계속 부여되고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말, 여기보다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도라는 것은 하늘의 길 아닙니까? 하늘의 길.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그러한 방식, 덕은 생명을, 그 아래서 자라는 생명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인간이 여태까지 오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도 그래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러한 도덕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 포스트 휴먼이 그것을 유지할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84페이지에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쇠멸 불안과 초월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생명체와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자율로봇의 기본적 차이는 사고 능력이나 감정 혹은 의지기보다는 통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통증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고 삶의 에너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대성은 죽음에 대한 부인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초월성은 인간의 경험에서 가장 주된 동기가 됩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개인적인 내적 현상, 우리의 방어, 동기, 꿈과 악몽으로부터 대부분의 대중적, 거대 사회적 구조, 영구적 가치가 있는 업적, 신학, 이념, 공동묘지, 미화 만들기 등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간, 유해에 대한 중독, 신비로움의 구현에 대한 끊이지 않는 신념, 앞서가려는 인간의 본능, 지속적인 명성을 얻기 위한 갈구 등이 포함됩니다. 죽음 불안, 죽음의 두려움, 인간의 공포, 유한성의 두려움이며, 철학자들은 존재의 약함, 비존재, 두려움, 높은 가능성에 대한 불가능성,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는 보다 성숙한 유교의 관점은 태어남과 죽음을 삶의 시작과 삶의 완성으로 단선을 엮었습니다. 곧 삶과 죽음은 하나의 존재자로 종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시에 삶과 생명을 중심으로 죽음을 본 것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죽음 이후의 삶을 특권화하기 때문에 죽음을 부활이나 해탈과 같은 궁극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종의 통과 과정으로 설정을 합니다. 육아는 확실히 이승의 삶을 시작과 끝으로 본 셈이고, 그 결과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삶을 중심으로 초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이 자칫 지향하려는 영생의 삶이 단지 탐욕에 물들어 애초에 생명의 연장만을 추구한다는 단순한 동기가 휴먼의 삶에 비해 별로 달라질 게 없음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커즈 와일은 슈퍼지능이 출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인간종의 출현에 버금가는 정도로 인간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이점이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개념적 범주나 가치의 기준이 전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수포지능을 통해 연장된 삶과 죽음의 유보는 생명에 대한 기존 인식과 사유를 해체하는 문제 제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생명이 자연적으로 구성된 유기체를 기본 단위로 사유된 데에 비해 생명 연장이 기계의 도움 아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늘어나고 죽음이 유보된 삶의 시간은 실존적 권태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은 삶, 곧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다시 성찰하는 현실적 과제가 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아가 생명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회의는 갈수록 진화하는 초연결 포스트 휴먼이라는 기술 조건과 더욱 유기적으로 결부되면서 인간다움을 근본에서부터 재정의해야 할 상황과 멀지 않아 우리 곁에서 왈가불가 될 것이 얘기됩니다. 90페이지에 5번째 줄에 죽음은 이제 근대 의학을 통해 인간 과학의 에스테메 내로 포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 연장술인 인체 냉동 보존술, 프로스테스 장치 개발과 사이보그화 등을 통해 생물학적 생명 연장을 넘어 죽음까지 욕심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생각들로 가득 찬 죽음의 우리 안에 갇힌 현대인들은 인간 향상 기술을 발판으로 하는 다양한 의료적, 기술공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 연장 및 불로 기술 개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경향성에 의해 자주 도덕 법칙에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촉발되지만 자유의 힘에 의해 이러한 경향성을 멀리하거나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결정을 행위함이 인격체인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을 권리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즉 치료 거부권에 근거해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방식과 때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자기 결정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병 상태의 압축, 노화의 둔화, 기대 수명이나 최대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화 과정의 역전도 가능해지고 노화가 제거되면서 젊은 생리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실상 영생이 가능해지는 단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삶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뜻하는 무작정의 생명 연장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푸코는 요 전에 이진우 교수님께서 푸코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푸코는 정신병 환자들이 죽음과 맺는 특정한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존 방식은 특정한 방식으로 변질된 시간 체험을 포함하는데 이는 1차적으로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연결로부터 사유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간은 순간에 갇혀 있거나 파편화되어 있거나 방향을 상실해서 더 이상 과거나 미래로 향하거나 흘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무작정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는 사람들을 정신병 환자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은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통해
미리 얻어지는, 그리고 그 고독과 존재를 인정하는 실존이 아니라 그 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찢겨나간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병적인, 죽지 않으려는, 부커가 얘기하는 정신병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유한성으로부터 찢겨나간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한성을 탈출하려는 그러한 실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 쇠멸의 유한성을 극복했다 함은 인간이 생물학적 유한성을 극복한 것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치들의 유한성을 극복한 무한한 작동의 가능성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 휴먼에 업로드된 정신은 로봇 신체를 획득해 실제의 세계 속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업로딩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가치, 태도, 감정적 성향이 정보적 패턴으로 보존되고 업로딩 이전의 단계와 이후 단계 사이에 인과적인 연속성이 존재하는 한 포스트 휴먼은 여전히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복사본을 만들어 두고 만일 경우에 재부팅함으로써 거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려 끊임없이 타 존재들의 손을 빌려 관리, 유지, 보존돼야 하는 냉동장치에 누워 부활을 기다리는 인간을 보면서 포스트 휴먼에게도 불사의 영원한 삶의 추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스트 휴먼이 그러한 기계장치나 정보장치를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또 다른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연기적인 그러한 자기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멀쩡하지 않으면 역시 트랜스휴먼도 쇠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휴먼의 쇠멸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향한 욕망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해소함으로써, 디solving함으로써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지 지금 연기적인 그러한 연기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 무상한 존재가 계속 그렇게 그 영원 불멸성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영원한 것이 아닌 무상한 것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세계 무상함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포스트 휴먼 미래의 파괴적 잠재성과 무작정 연장된 삶의 무료함과 무망함의 실존적 권태 존재 탄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휴먼이 인간이 원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다움을 지향하고 인간다움을 구현하게 된다면 그런 인간다움을 근거로 갖춘 인격적 존재, 존격이라는 범주에서 포스트 휴먼을 인류의 동료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생주이멸의 경로를 따라 구현되는 인간다움을 둘러싼 기존의 지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의 도전과 혼란을 각오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프랑스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선언했듯 인간은 주어진 본질을 통해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만일 포스트 휴먼도 죽음을 염두에 둔 실존의 본질인 소외와 무의미와 고독을 초월해 실존의 역사적 존재 방법인 자유의 도달을 자기 결정하는 존재라면, 또한 쇠멸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과 탐욕의 순환 고리를 해탈하려는 존재로서 자신이 얹혀있는 플랫폼 역시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존격이라면,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동행으로서 우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